올해로 63살을 맞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틈 새로 스며든 빛 사이로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누군가의 손에 짓눌린 듯 격렬하게 옥죄어 왔습니다. 남편과 산후 도우미 박물리가 허락되지 않은 경계 너머로 너무나도 가깝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들어 셔터를 눌렀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는 것은 대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분명히 보면서도 차마 한마디조차 할 수 없는 무력감이라는 것을요. 왜냐하면 그것은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되고 훨씬 아픈 이야기입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누구나 한 번쯤 쳐다보고 지나갈 만한 그저 평범한 아주머니입니다. 하지만 제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평생 어떤 젊은 여자들이 겪은 연애보다 더 많은 상간녀들을 마주했습니다. 그해 6월 말 에어컨이 윙윙거리는 거실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에 홀로 서서 문에 온몸을 바싹 기댄 채였습니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고 가느다란 틈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한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구 선생님, 그렇게 계시면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그 목소리는 방 안에서 흘러나와 뼛속까지 녹아드는 듯 나긋나긋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가락을 꽉 쥐었고 손바닥은 온통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그저 그 문틈만 뚫어지라 응시할 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본 장면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하려면 그보다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신은 아마 제게 물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장면에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세요. 제가 이 집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 그리고 상간녀라는 세 글자만 들어도 온몸이 떨리는 이유를요.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감정이 아닙니다. 저는 전라도 시골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이곳은 제 인생의 두 번째 결혼이자 먼저 관찰하고 나서야 입을 여는 법을 배우게 된 두 번째 집입니다. 첫 번째 결혼을 했을 때 저는 아직 젊었고 꽤 예쁜 편이었습니다. 머리를 곱슬곱슬하게 말고 회사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장 여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사실은 남편이 있는 구 사모님이라는 것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전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빨은 소리를 참 잘했습니다. 술자리에서는 한 잔 또 한 잔 호탕하게 마셔댔죠. 그 결혼 생활 동안 우리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말로는 하늘에 맡게 하자고 하셨지만 뒤에서는 한숨을 쉬며 제가 팔자가 세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결혼 초 몇 년은 정말 금실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시작하면서 덩달아 문제도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늦게 귀가하고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을 뿐입니다. 제가 물으면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공사장 옆에 유흥업소, 여성들이 지나가다 묻은 거지 뭐. 그때의 저는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저 손님들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가 젊은 여자와 호텔 로비에서 손을 잡고 있는 것을요. 그 장면은 불길처럼 제 온몸을 태워 각성시켰습니다. 저는 그때도 크게 싸우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머리채를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옷을 한 벌 한 벌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혼했을 때 그는 당연히 제가 매정하다고, 제가 가정을 파탄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 가정을 조금씩 갉아먹었다는 것을요. 이혼 후 저는 홀로 전라도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위층 아래층을 오가도 제 발소리만 텅 빈 공간에 울렸습니다. 예전에는 친척들이 아이는 안 데려올 거냐고 묻곤 했는데 저는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나이까지 한 번도 엄마가 되어본 적이 없었고 데려올 아이가 애초에 없었으니까요.
쉰이 넘은 몇 년간 저는 종종 밤에 혼자 베란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늙어 병이 들면 누가 가장 먼저 나를 응급실로 데려가 줄까? 아이가 없으니 아들에게 휴가를 내서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조차 남의 인생을 상상하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오래 살다 보면 병원에 갈 때조차 누가 내 이름으로 서명해 줄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그런 외로움은 젊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향후의 모임이 제 남은 인생의 길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날 한 한식당에서 열댓 명이 둥근 탁자에 둘러앉아 맥주병이 하나둘 비워졌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별말 없이 어르신들께 반찬을 덜어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맞은편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옅은 푸른색 셔츠에 어두운 색 바지를 입고 말하는 것이 예의 바르고 거리를 두는 듯했습니다. 나중에 옆에 있던 사람이 그를 구흥원이라고 소개하며 서울에 살고 은행부장으로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탁자에 있던 누군가가 고 부장님은 나중에 퇴직금 많이 받으시겠네 라고 농담 삼아 말했습니다. 그는 에이 무슨 말씀을요. 은행이 제 것도 아닌데요 라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칭찬에 눈이 빛나면서도 짐짓 엄숙한 표정을 짓는 그 모습을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형적으로 겉으로는 뻣뻣하지만 속은 여려서 이런 칭찬에 약한 남자라는 것을요. 모임이 끝날 때 그가 제게 한마디 건넸습니다. 창정혜 씨,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그때 저는 이미 57살이었습니다. 누가 제게 그런 말을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향후의 모임 이후 누군가가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그가 가끔 그 방에서 이번 주 서울 날씨가 안 좋네요. 남부는 좀 더 덥나요? 하고 묻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대답했지만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바빠지면서 그가 메시지를 보내면 제가 답하고 제가 보내면 그가 답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듬해 그는 남부지방의 한 퇴직자 동호회 활동에 참가하러 내려왔다가 겸사겸사 제게 커피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역시 재혼이었고 전처는 10여 년 전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들 구이성이 그때 막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는 홀로 아들을 키워 지금까지 키웠는데 아들은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해 자기 회사를 가지고 있었고 여자친구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그날 그는 커피잔을 뚫어져라 보며 말했습니다. 서울 집은 아들과 다영이가 살고 저는 지금 작은 오피스텔에 혼자 삽니다. 꼭도등도 자동 센서라서 가끔 한밤중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 제 그림자에 제가 놀랄 때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문득 우리가 참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한 사람은 남부의 빈집에, 한 사람은 서울의 작은 오피스텔에 불을 끄면 그저 자신만 남는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그의 구애는 맹렬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했습니다. 명절에는 항상 손글씨 카드와 함께 선물을 보냈습니다. 제 생일에는 KTX를 타고 내려와 직접 간단한 손목시계를 선물하며 말했습니다. 이걸 차고 있으면 혼자 시간을 보다가 멍하니 있지 않을 겁니다. 사실 저를 정말 감동시킨 것은 그가 제게 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정혜 씨, 결혼에 대한 상처가 있다는 걸 압니다. 걱정 마세요. 이 나이에 제가 다른 헛짓거리를 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저 함께 일상을 보내고 함께 TV를 보고 아플 때 누가 택시를 불러주는 것뿐입니다. 그때 저는 정말 그가 저와 같은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혼인신고를 한 해, 저는 60살, 그는 62살이었습니다. 결혼식은 따로 올리지 않고 그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의 아들 구이성과 미래의 며느리 이다영에게는 그때 사실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만남은 서울의 작은 한식당에서였습니다. 구이성은 30이 넘은 나이였고 흰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머리를 발끔하게 넘긴 모습이 한눈에 봐도 사업가 타입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예의 바르게 장 여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이다영은 요즘 젊은 여자들처럼 세련되게 꾸밀 줄 아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아이라인은 가늘고 길게 그려져 있었고 웃으면 보조개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녀도 따라서 장 여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달콤하게 인사했습니다. 말투도 상냥하고 태도도 예에 발랐습니다. 하지만 식사 내내 제가 구홍원 씨 옆에 앉아 있을 때 그들 둘은 대화하면서 항상 먼저 서로의 눈빛을 교환한 뒤에야 저를 향해 웃어주곤 했습니다. 그 감각은 참 미묘했습니다.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무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제가 나중에 이 가정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의는 있었지만 거리감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자연스럽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식탁에서는 제가 구 사모님이 아니라 그저 장 여사님일 뿐이라는 것을요. 나중에 그들이 결혼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한 번은 그들이 우리 집으로 식사하러 왔는데 이다영이 갑자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님, 나중에 몸이 불편하시면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저랑 이성이 번갈아 가며 모실게요. 고홍화 씨는 마치 제 의견을 묻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당신에게 시집 온 거니까요. 사실 그때 저는 이미 계산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그들과 함께 살면 첫째로 손주를 돌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둘째로 제가 늙어 혼자 집에서 쓰러져도 아무도 모를 걱정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라도에 있는 제 집을 먼 친척에게 세를 주고 짐을 간단히 꾸려 고홍원 씨와 함께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이사를 온 처음 몇 달은 남편의 예전 오피스텔에서 지냈습니다. 구의성의 신혼집 인테리어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다영이 갑자기 배를 감싸 쥐고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구의성은 옆에 서서 짐짓 태어난 척 아직 병원에서 확인해야 해요. 라고 말했지만 감출 수 없는 그의 웃음은 저 같은 외부인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임신이 확진된 후 온 가족이 명절처럼 기뻐했습니다. 구홍원 씨는 그 즈음 매일 약국 광고를 찾아보고 심지어는 초보 할아버지 육아 가이드까지 사왔습니다. 젊은 가족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 한 부분이 서서히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평생 엄마가 되어본 적이 없었는데 한순간에 할머니가 되어야 한다니 마음속으로는 당황스러우면서도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장정일, 너도 이 평생 드디어 마음 놓고 늙어갈 수 있는 곳을 찾았구나. 임신 후기가 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다영이 배가 너무 커져 잠을 잘 못 자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렸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과학적인 산후조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얼음 먹지 말아야 하고 바람 쐬지 말아야 하고 산후조리 식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구의성은 저희 회사 동료가 산후조리원을 추천했는데 가격이 좀 부담스러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인터넷을 찾아보고 친구들에게 물어본 뒤 돌아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가정 산후 도우미를 고용하면 한 달에 대략 8, 90만 원 정도 든대요. 고홍화 씨는 그 숫자를 듣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8, 90만 원? 요즘 산후 도우미가 내가 은행 부장일 때보다 더 잘 버네. 그는 투덜거렸지만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됐어. 돈은 다시 벌면 되는 거고 몸을 잘 돌봐야지. 그날 밤 저는 식탁에 앉아 그들의 지출을 계산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불안했습니다. 8, 90만 원은 젊은 부부에게도 부담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우리 두 명의 퇴직 노인에게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다영이 나중에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까지 돌봐야 할 것을 생각하니 차마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비록 나중에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이지만 이 집에서 덜 따지고 덜 계산할수록 관계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절충안을 택했습니다. 형편이 좋은 가정 산후 도우미를 석 달간 고용하고
만약 괜찮으면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소개자는 구홍월 씨의 퇴직자 동호회 친구였습니다. 자기네 친척인데 손이 빠르고 사람 됨됨이도 정직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웃으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옛날 은행 다닐 때는 이런 구두 보증 제일 싫어했잖아. 이제는 믿는 거야. 그는 제 말에 크게 웃었습니다. 지금은 다르지. 내가 대출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때 저는 한마디 더 물었습니다. 그분이 산후조리원에서 온 건가요? 아니면 소속 회사가 있는 건가요? 소개자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예전에 몇 군데에서 일해본 경험 많은 아주머니예요. 경험은 다 자기 스스로 쌓은 거죠. 제 귀에는 자격증도 없고 회사도 없고 소속 기관도 없어서 무슨 일이 생겨도 그저 자기 운이 나쁜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들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런 산후도우미 박물리를 집으로 맞이했습니다. 처음 그를 본 것은 올해 5월 말 날씨는 이미 밖에만 나가도 땀이 주르륵 흐를 정도로 더웠습니다. 그날 그는 그리 크지 않은 여행 가방을 끌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흔이 넘은 나이, 얼굴에는 화장기가 옅었고 머리는 검은 머리끈으로 뒤통수에 질끈 묶어 이마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곧바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장 여사님, 죄송해요. 길이 막혀서 오래 기다리셨죠. 그는 저를 장 여사님이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불렀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먼저 구홍원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구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물리입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길게 일하는 건 처음이라서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많이 가르쳐 주세요. 이다영에게는 구 사모님 앉으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라고 한마디 정성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가 집에 온 첫날 오후 그는 직접 근처 재래시장에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저는 원래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그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장 여사님, 제가 갈게요. 요즘 힘드셨죠? 구 선생님 집에 계시니 같이 이야기라도 나누세요. 결국 그는 커다란 봉투 여러 개를 양손 가득 들고 돌아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닐봉투들을 싱크대 위에 하나씩 내려놓으며 정리했습니다. 어묵탕 파는 집이 괜찮아 보여서 몇 가지 더 샀어요. 국물도 가져왔으니 저녁에 채소 좀 넣고 끓이면 구 선생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토마토 몇 개랑 어린 생강도 사와서 잘라서 통에 넣어뒀어요. 내일 점심에 시원하게 냉채로 만들어 먹으면 개운할 거예요. 구홍원 씨는 원래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보고 있다가 어묵탕이라는 말에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당신도 그런 길거리 음식을 좋아해요? 박물리는 고개를 돌려 그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돌봤던 산모집 아래 어묵탕 집이 있었는데 매일 저녁이면 줄을 섰어요. 그 국물은 한 모금만 마셔봐도 직접 우려낸 육수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냥 가루로 만든 게 아니고요. 방금 그 집 사장님은 젊었을 때 남부 지방 야시장에서 장사하셨대요. 직접 육수를 우려내는 게 습관이래요. 국물을 마셔보니 구 선생님 생각도 나고요. 구홍원 씨는 저도 모르게 어묵 하나를 더 집어 국물 한 모금을 마시더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국물 정말 정성껏 우려냈네. 박물리는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구 선생님은 입맛이 참 까다로우시네요. 어쩐지 예전에 은행 간부셨을 때 고객들이 구 선생님 말씀 듣는 걸 그렇게 좋아했나 봐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다 믿었을 것 같아요. 저는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불평불만이 많던 그의 얼굴이 강물리의 몇 마디 말에 해벌쭉 웃음꽃이 피는 것을 보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질투는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떤 서랍의 열쇠는 나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손대서 열어버리는 것을 발견했을 때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산후조리 기간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갔습니다. 박물리가 일을 잘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에 대한 제 평가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 사람은 말은 좀 달콤하지만
일 처리는 성실하고 손도 빠르며 나이 많은 어르신에게도 존중심을 보인다. 하지만 서서히 작은 디테일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할 때 그는 항상 먼저 고원 씨의 밥그릇에 반찬을 덜어주었습니다. 구 선생님, 이 채소는 싱거우니 좀 더 드세요. 건강이 좋아요. 입으로는 건강을 위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묻어나는 그런 관심은 남자들의 마음을 쉽게 녹이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함께 시장에 갔는데 그는 혈압계 파는 노점에 멈춰 서서 한참을 물어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구홍월 씨에게 말했습니다. 구 선생님, 혈압 한번 재보실래요? 요즘 구 사모님과 아기 구준이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하시니 스트레스도 많으실 거예요. 구홍월 씨는 처음에는 내 몸은 괜찮아요. 모든 걸 다 살 필요는 없지 하고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박물리가 구 선생님, 제가 보기에 선생님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속으로 사기는 분이세요. 라고 말하자 구홍원 씨는 정말로 앉아서 그에게 혈압계를 발에 둘러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속 한구석이 옥신거렸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속으로 사기는 사람이라는 말은 그 옛날 제전 남편의 상간녀가 가장 즐겨하던 말이었습니다. 저를 진정으로 의심하게 만든 것은 그날 밤 일어난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날 손주 구준이 100일을 맞았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케이크를 자르고 친척들이 한 바퀴 돌고 돌아가자 거실에는 우리 몇 명만 남았습니다. 이다영은 수일 때문에 먼저 방으로 돌아가시고 저는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물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구홍월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손으로 목을 주무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요즘 손주를 너무 많이 안아서 그런가. 어깨가 뻐근하네. 저는 듣고서 무심코 말했습니다. 그럼 이따 제가 파스 하나 붙여드릴게요.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받지 않고 부엌을 향해 물리씨 하고 불렀습니다. 수도꼭지 잠그는 소리가 들리고 박물리가 손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구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그는 웃으며 반쯤 농담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당신 산모들 몸 돌보는 거 잘하잖아. 나중에 시간 되면 나 같은 노인네 몸도 좀 봐줘. 그 몸도 좀 봐줘라는 말이 거실 공기 중에 맴돌다 제 귓가에 달라붙었습니다. 박물리는 처음에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구 선생님은 농담도 잘하시네요. 제가 어떻게 선생님 몸을 함부로 만지겠어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몸은 이미 그에게 다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자연스럽게 구홍원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몸을 더 잘 돌보셔야 해요. 몸은 자기 것이니까요. 구홍원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그의 눈과 주름이 그 웃음 때문에 더 깊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아주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집에는 더 이상 단순한 도우미가 한 명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날 거실에서 들렸던 나 같은 노인네 몸도 좀 봐줘라는 말은 사실 이미 비상벨을 울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아마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도 몰라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일이 터진 것은 그로부터 약 2주 후의 일이었습니다. 손주 고준이가 조금씩 자라 밤에 계속 울지 않게 되자 집에는 약간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바로 그 여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10시가 다 되어서 이다영은 너무 피곤해 구준이를 안고 방으로 돌아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작은 수건을 들고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구홍원 씨는 소파에 누워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있는 것이 아주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가 갑자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늙은이 잠도 잘 안 오고 한밤중에 자꾸 깨고 머리도 멍하고. 저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손주를 너무 오래 안아주셨나 봐요. 이따가 제가 파스 가져다 드릴게요. 그는 제 말을 받지 않고 부엌을 향해 물리씨 하고 불렀습니다. 수도꼭지 잠그는 소리가 들리고 박물리가 손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구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고홍원 씨는 마치 일부러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가끔 약 먹는 것도 있고 또 아무거나 주워 먹으니 잠이 더 안 오고 당신이 이런 산후조리나 생활 리듬 조절에 대해 잘 알 테니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알려줘. 그의 눈이 반짝이더니 그는 바로 차탁자 가장자리에 앉아 목소리를 나긋하게 낮추었습니다. 네네. 구 선생님, 너무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건 어떠세요? 제가 잠이 잘 오게 하는 차를 좀 끓여드릴게요. 그거 마시고 일찍 주무세요. 생활 리듬부터 조절해야 몸이 망가지지 않아요. 그가 이 몇 마디를 말할 때의 말투는 너무나도 능숙했습니다. 마치 남편의 생활을 돌보는데 이미 익숙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제 마음속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고 저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조심하면 되지. 굳이 특별히.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구홍원 씨가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물리 씨가 매일 집에서 차 한 잔 끓여주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강물리가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장 여사님. 괜찮아요. 별일도 아니고요. 그는 아주 부드럽게 웃으며 아주 전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치 제가 밖에 막아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때 구이성도 함께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보면서 토스트에 잼을 바르고 입안 가득 웅얼거리며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다고요? 왜요?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심각해요? 고홍원 씨는 즉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모른다니까. 산후도우미가 와 있으니 딱 좋지. 그가 이런 것에 대해 더 잘 알잖아. 만약 밤에 겸사겸사 나를 위해 차도 준비해주고 말동무도 해준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말이 던져지자 공기 중에 반초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물리 씨는 원래 아기 돌보러 온 건데 이미 바쁠 텐데 또 아버님 일까지 더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구이성은 고개도 들지 않고 바로 말했습니다. 장 여사님, 그럼 돈을 좀 더 주면 되죠. 어차피 집에 같이 사는데 밤에 약 먹는 시간 놓치지 않게 도와주고 간식 좀 챙겨주는데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요. 그는 고개를 돌려 박물리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리 씨, 이렇게 하면 괜찮으시겠어요? 만약 너무 힘드시면 저희가 돈을 좀 더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 좀 더 의욕이 생기실 거고요. 그 순간 저는 아주 잔혹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제가 장 여사님으로서 손주 고준이의 일에 대해 말하면 그들은 들어주지만 고홍원 씨의 몸에 대해 말할 때는 오히려 외부인이 더 발언권이 있다는 것을요. 박물리는 연신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저는 원래 여기 사는 건데요. 구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들은 일하고 아기 돌보시니 제가 구 선생님 돌보는 것도 괜찮아요. 제 마음속으로는 혼자서 2배의 돈을 받으면서도 손해보는 척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집안은 조용히 변해갔습니다. 낮에 구준이가 울면 제가 재빨리 안아주었고 밤에는 구홍원 씨가 거실에서 두어 번 기침을 하거나 한숨을 쉬며 오늘 가슴이 좀 이상하네 라고 말하기만 하면 부엌 쪽에서 구 선생님 약체 시간에 드셨어요?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옆 소파에 앉아 그들과 함께 TV를 보면서 괜찮아. 그는 직원이야. 약 먹는 시간 상기시켜주는 건 당연한 일이지.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언제부터인가 저는 그들이 밤에 이야기할 때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쫓아낸 것은 아니었지만 그 공기 자체가 제가 서 있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밤 10시가 넘어서 제가 부엌에서 젖병을 씻고 있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 선생님, 이제 과자 몰래 드시면 안 돼요. 방금 전에 조절해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하. 당신은 어떻게 모든 걸 다 봐? 내가 아주 작게 집었다고 생각했는데 앉으세요. 제가 식탁 정리해 드릴게요. 이따가 차 식으면
천천히 드세요. 입이 심심하시면 과일 좀 드시고요. 그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소리가 거실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손을 물속에 담그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서서히 차가워졌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나자 집의 방 배치도 바뀌었습니다. 원래 저와 남편 구홍원 씨는 안방을 쓰고 방물리는 손님방을 썼습니다. 나중에 밤에 아기를 돌봐야 하니 제가 아기 옆에 있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요. 저는 밤에 손님방에서 잘게요. 아기랑 더 가까우니 무슨 일 있으면 제가 먼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종종 손님방에 누워 복도에서 들려오는 슬리퍼 소리를 들었습니다. 먼저 구홍원 씨의 발소리가 다닥다닥 부엌으로 향하고 이어서 방물리에 쓱쓱 파는 슬리퍼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냉장고 문이 덜컥 열리고 닫히는 소리, 전기포트가 팟팟 하고 꺼지는 소리, 숟가락이 찻잔을 짤랑 두드리는 소리. 그러고 나면 그들이 식탁 쪽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물리가 말했습니다. 보세요. 오늘 또 너무 짜게 드셨네요. 밤에 물도 너무 적게 마시고요. 제가 내일은 좀 더 싱겁게 해드릴게요. 고홍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당신이 해주는 건 다 맛있어. 다만 내가 입이 좀 짧아서 그렇지. 방물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부담스러워요. 구 선생님 몸이 안 좋으시면 제가 계속 마음이 쓰일 텐데. 저는 옆으로 누워 문에 등을 돌린 채 커튼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이미 서서히 구 사모님에서 밤에는 아이 돌보고 낮에는 젖병 씻고 옷 잡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것을요. 정말로 보살핌을 받는 사람은 구홍원 씨였습니다. 이것은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자리가 누군가에게 조용히 바뀌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저를 진정으로 무너지게 한 것은 그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날씨는 숨막히게 더웠습니다. 밤에도 끈적끈적한 더위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다영은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했는지 아기를 한참 달래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쓰레기를 밖에 내놓고 거실 불을 껐습니다. 방마다 한 바퀴 돌며 창문이 모두 잠겼는지 확인했습니다. 손님방으로 돌아와 막 누웠는데 갑자기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그래서 물을 한 잔 마시러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복도 불은 켜져 있지 않았고 구홍원 씨 방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만이 문틈을 통해 복도 바닥에 가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아주 조용히 옮겼습니다. 원래는 그 불빛 옆을 지나가려 했을 뿐인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저를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구 선생님, 그렇게 계시면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그 목소리는 뼈 속까지 녹아드는 듯 나긋나긋했습니다. 그가 평소 부엌에서 장 여사님, 이건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던 말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손은 저절로 벽을 짚었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옛 기억들이 전 남편의 공사장 상간역, 호텔 로비의 그 장면들이 머리 뒤편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원래 돌아서서 못 들은 척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평생 이미 한 번 못 본 척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는 눈먼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에 온몸을 바싹 댄 채 눈을 그 가느다란 문틈에 맞추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방물리가 연분홍색 잠옷을 입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옷에는 작은 벚꽃 무늬가 가득했는데 불빛 아래에서 부드럽고 시선을 끄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옆으로 서서 침대 옆에 있었고 한 손은 구홍원 씨의 어깨 위에 얹혀 있었고 다른 한 손은 그의 목덜미 근처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옷깃을 정리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에게 쉬어야 한다고 상기시켜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구홍원 씨는 침대의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몸은 살짝 그녀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원래 자신의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마치 대화의 리듬에 맞춰 서서히 옆으로 움직이더니 마침내 그녀의 옆구리 부근에 멈춰 섰습니다. 너무나도 가까워서
한눈에 봐도 이것은 평범한 보살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텅 비었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뛰어들어가지 않았고 문을 쾅 닫지도 않았으며 젊었을 때처럼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예전보다 조금 더 현명해졌고 동시에 더 늙고 더 침착해졌습니다. 저는 그저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 문틈에 대고 숨을 죽인 채 셔터를 눌렀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2걸음 물러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는 것이 마치 가슴을 뚫고 나올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던져넣고 살금살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저는 온몸을 문에 기댔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2번째로 상간녀가 제 남편의 몸에 기대어 있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본 것이었습니다. 달라진 점이라면 첫 번째는 제가 그의 합법적인 아내였지만 이번에는 그저 남의 아들 집에 얹혀 사는 장 여사님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은 베개 옆에 놓여 있었고 그 안의 사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이다영은 아직 수유 중이었고 눈에는 핏발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어머님, 어젯밤에 아기가 불편했는지 계속 뒤척이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피곤에 지친 얼굴을 보면서 원래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던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라는 말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그에게 보여주는 순간 이 집 전체가 폭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산후조리를 막 마쳤는데 남편의 아버지가 산후도우미와 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런 시나리오는 너무나도 잔혹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매일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다영에게 보여줘야 할까? 보여주면 그가 나를 미워할까? 아니면 고마워할까? 혹시 손주고준이가 나중에 온전한 가정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도 생각하고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 때도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밤에 양치질하며 거울 속의 저를 보면서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결국 저를 결심하게 만든 것은 산후도우미 계약이 끝나갈 무렵의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때 이다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며칠만 있으면 좀 편해지시겠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때 되면 너희 젊은이들이 알아서 돌봐야지. 나는 뒤에서 물러나 있을게. 구이성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산 여사님,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어머님은 앞으로도 계속 여기 사셔도 돼요. 저희 집도 어머님 집이에요. 그가 저희 집도 어머님 집이에요. 라고 말할 때의 말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가 가장 먼저 돌볼 사람은 분명히 자기 아버지이지 나중에 들어온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그 사진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걸렸지만 결국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송 대사는 이다영이 아니라 구웅원 씨의 아들 구이선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그가 혼자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여러 번의 밤처럼 말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제가 그에게 다가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성아, 제가 그를 불렀습니다. 내가 원래 못 본 척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더 큰일이 될까봐 두려워. 네가 보고 나서 내가 쓸데없는 참견을 했다고 생각하면 나를 탓해도 돼.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고 표정이 약간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장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설명하지 않고 곧바로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네가 직접 봐. 그는 휴대폰을 받아들면서 웃었습니다. 또 무슨 건강 정보 보여주시려는 거 아니죠? 웃음 반쯤 그의 얼굴은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화면 속 사진은 크지 않았지만 선명했습니다. 그 문틈, 분홍색 잠옷의 어깨, 남자가 뻗은 그 손.
거실은 에어컨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10여 초가 지났을까 그가 겨우 목에서 한 문장을 쥐어짜내 물었습니다. 이게 언제예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피하지 않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 밤에. 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도 상간녀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래서 어떤 일은 함부로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한동안 참고 지켜봤는데 이 장면은 정말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 구이성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그는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또 몇 초가 지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말 없이 구홍원 씨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따라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응? 왜? 구홍원 씨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고 시선은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구이성이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은 볼 수 없었지만 휴대폰을 든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홍원 씨는 헐끗 보더니 원래 나른했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공기 중에 누군가 시간을 정지시킨 듯 했습니다. 몇 초 후 그가 차갑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사진 참 잘 찍네. 문틈이 그렇게 작은데도 찍어? 구이성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악마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뭔데? 구홍원 씨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에는 방어적인 태도가 엿보였습니다. 그는 산후 도우미잖아. 내 어깨 안마해주고 나 좀 편하게 해주는 게 뭐가 문제야? 너희들이 내가 늙었다고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야. 그의 한마디에 제 분노가 순식간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홍원 씨,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그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장정혜, 이 집은 당신이 나서서 이끌 집이 아니야. 그 순간 저는 아마 1초 정도 멍하니 있었을 겁니다. 귀에서는 밍밍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구이성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버지, 그저 너 입 다물어. 구홍원 씨가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너 요즘 사장 됐다고 나쁜 물 들었어? 마음에 안 들면 사람 쫓아내려고 해. 내가 말해두는데 이 집에 내가 있는 한물리 씨는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그는 말을 하면 할수록 격분했고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너희 둘은 한 명은 하루 종일 돈만 보고 한 명은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면서 사진이나 찍고 다니고 늙은 사람이 누가 좀 신경 써주고 어깨 주물러줄 권리도 없어. 아니면 너희들은 내가 귀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구실을 찾아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야? 구이성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상황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데? 구홍원 씨가 침대 옆을 콱 내리쳤습니다. 네 엄마가 떠난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네가 며칠이나 집에 와서 나랑 같이 있어줬어? 그는 여기까지 말하다가 갑자기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마치 분노를 쏟아낼 출구를 찾은 듯이 말입니다. 그가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잖아. 네가 그에게 아직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래라 저래라 하잖아. 그가 나를 간섭할 처지가 아니야. 그가 나를 간섭할 처지가 아니야라는 말은 돌덩이처럼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입을 떼어 반박하려 했지만 결국 겨우 한마디 쥐어짤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님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서. 구홍원 씨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내가 상처받든 말든 당신이 걱정할 일이 아니야. 방 안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이다영은 꾸준히를 안고 곡도 끝에 서 있었는데 분명히 상황을 들은 듯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우리 셋 사이를 오갔지만 차마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물리는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서 있었고 손에는 막 씻은 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깜짝 놀란 듯하면서도 난처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두 걸음 앞으로 걸어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구 선생님, 화내지 마세요. 건강이 안 좋아요.
장 여사님도 선생님을 걱정해서 그러신 거예요. 다만 표현 방식이 좀 다를 뿐이죠. 듣기에는 저를 옹호하는 말 같았지만 실제로는 한마디 한마디가 진정으로 선생님 몸에 가까이 다가간 사람은 바로 저예요라고 그에게 상기시키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이 대치는 아무도 진정으로 이기지 못했습니다. 구이성은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이다영은 꾸준히를 안고 아기 방으로 돌아가 묵묵히 불을 끄고 커튼을 쳤습니다. 마치 듣지도 보지도 않으면 이 모든 일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마치 잘못된 무대에 난입한 임시 배우 같다고 느꼈습니다. 감독에게 불려 나와 욕을 먹고 연극이 끝나면 스스로 감정을 수습해야 하는 그런 배우마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박물리였습니다. 몇 시간 후 제가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갔다가 박물리가 혼자 싱크대 앞에서 컵을 씻고 있는 것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발소리를 듣고 귀를 돌아보더니 제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멈칫하다가 이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구홍원 씨에게 보이던 그런 부드러운 미소도 아니었고 구이성이나 이다영에게 보이던 그런 예의 바른 미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패가 이미 다 드러났고 당신이 졌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종류의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장 여사님, 아까 그런 일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남자들은 가끔 말이 좀 거칠잖아요. 말을 마친 그녀는 돌아서서 컵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한 게임을 가볍게 끝낸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진 한 장이 제가 원했던 정의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저 원래 탁자 밑에 감춰져 있던 패들이 모두 뒤집혔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저는 영원히 나중에 들어온 장 여사님일 뿐, 고 사모님이 아니라 그저 이 집에서 아기를 돌보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요. 사진 사건 이후 다시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집은 겉으로는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온 듯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모두가 아무 일 없는 척했을 뿐입니다. 조용한 집일수록 사실은 더 시끄러운 법입니다. 구홍화 씨가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아줌마는 잔소리가 좀 심하네 정도였다면 이제는 나를 감시하는구나 라는 감정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장정에 이 집은 당신이 나서서 이끌 집이 아니야 라는 말은 스티커처럼 제 귓가에 달라붙어 며칠 동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며칠 동안 저는 한 가지를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손에 남아있는 진정으로 쓸모있는 것은 사실 두 가지뿐이라는 것을요. 휴대폰과 시간. 첫 번째로 휴대폰을 사용한 것은 문틈 너머 그들 둘이 붙어있는 모습을 찍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쩔 수 없이 내몰려 찍은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이 스스로 드러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제가 너무 많이 생각한다고 말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방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베란다 쪽에서 히슥슥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빨래를 넣는 소리가 아니라 종이 상자를 질질 끄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창고를 뒤지는 듯 했습니다.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양말을 다시 바구니에 넣고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베란다에는 종이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구호원 씨가 예전에 이사 올 때 남겨둔 것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구석에 얌전히 놓여 있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끌어내져 있었습니다. 상자 뚜껑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낡은 옷까지, 책, 그리고 뭔지 알 수 없는 작은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박물리는 헐렁한 실내복을 입고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안엔 아주 능숙하게 검은색 큰 쓰레기 봉투에 물건들을 하나씩 던져 넣고 있었습니다. 물리씨, 정리하고 있어요. 저는 목소리를 아주 평온하게 낮춰 물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더니 제가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곧바로 웃었습니다. 장 여사님, 깜짝이야. 누구시나 했어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 여기가 너무 지저분해서요. 고 선생님이 예전에 남겨둔 낡은 물건들이 많다고 하시면서 버릴 수 있으면 버리고 기부할 수 있으면 기부하라고 하셨어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손은 조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천 조각을 움켜쥐고 봉투 안에 던져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손수건 몇 장, 누렇게 변한 목도리, 그리고 왠지 모르게 전차의 속옷 같은 것들도 몇 개 들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 상자들을 제가 안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울로 막 이사 왔을 때 한번 같이 정리하는 것을 도왔었습니다. 그것들은 서진 씨의 옷과 옛 사진들이었습니다. 서진 씨가 누구냐고요? 바로 구홍월 씨의 전처입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가며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이것들은 구 사모님이 그때 남겨둔 것들인가요? 박물리의 손이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다시 움직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잔 여사님. 구 선생님이 아주 오래된 것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냥 두면 자리만 차지하니 차라리 정리해서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게 좋다고요. 그녀는 저를 보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웃었습니다. 그녀는 말하면서 계속 물건들을 봉투에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상자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구석에 작은 빨간 손수건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모서리가 좀 닳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장에 구겨져 흐물흐물해진 사진들이 누렇게 변한 가장자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그녀가 심지어 전처의 상자까지 손대다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이번에는 다시는 눈먼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서 말하면 그는 영원히 억울한 척할 것이고 그는 영원히 그를 감싸줄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재빨리 상자 뚜껑을 다시 덮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럼 이 상자는 일단 두는 게 좋겠네요. 구 선생님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그때 다시 걸릴지 말지 보죠. 그는 입으로는 네, 네 하고 말했지만 이미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온몸을 문에 기댔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그날 밤 손주 구준이가 잠들고 낮아 집 전체는 에어컨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침대 머리맡 스탠드를 끄려는데 베개 옆 휴대폰이 때리냐고 울렸습니다. 우리 셋만 볼 수 있는 카톡방이었습니다. 채팅방 이름은 국가족 후원회였고 프로필 사진은 구준이가 막 대기를 맞았을 때의 쭈글쭈글한 얼굴 사진이었습니다. 구이성이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이제 우리 엄마가 남긴 물건까지 손대네요. 저는 그 문장을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아침에 봤던 장면을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그가 베란다에서 쪼그리고 앉아 그 상자 전체가 잡동산이라고 하더라고. 구 선생님이 버릴 수 있으면 버리라고 했다면서. 다 쓰고 보내기를 누르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덧붙였습니다. 내가 지금 뛰쳐나가서 뒤져보면 네 아버지는 또 나를 비난할 거야. 몇 초 후 이다영의 메시지가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작은 홈캠 하나 설치할까요? 저는 깜짝 놀라 손가락을 화면에 멈추었고 하마터면 음성 통화를 누를 뻔했습니다. 저는 홈캠 하고 답장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답했습니다. 저희 방에도 원래 아기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작은 인터넷 카메라로 집안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는지 보더라고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안전을 위해서죠. 메시지는 여기까지 치다가 다시 2초간 멈췄습니다. 이어서 그녀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지금 이 상황은 장난으로 몰래 찍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가 함부로 물건을 손대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워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증거가 없잖아요. 휴대폰 저편에서 그녀의 프로필 사진이 계속 깜빡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아기가 깰까봐 조심하면서도 필사적으로 문자를 치고 있을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그 몇 줄의 글을 보면서 사실 갈등했습니다. 저는
평생 남이 제 사생활을 엿보는 것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남을 엿봐야 할 차례라니 제 마음속으로는 당연히 불편했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을까요? 라고 한 줄 입력했다가 생각해보니 다시 지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을 생각하고 그 전처의 물건들을 생각하고 제 전 남편의 외도 사건을 생각하니 저는 문득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어떤 일은 제가 지금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결국 저 자신조차 설득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바로 그때 구이성도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온 가족이 함께 외출해서 그가 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게 하면 돼요. 홈캠은 우리가 미리 숨겨두고 찍는 것도 그가 샤워하거나 옷 갈아입는 모습이 아니라 베란다에 그 상자들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가 아무 짓도 안 했다면 영상은 우리가 너무 많이 생각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 그가 정말로 손을 댔다면 그때는 그가 우리가 억울하게 그를 비난했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그 긴 메시지를 보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은 온통 땀으로 젖었습니다. 또 몇 초 후 이다영이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문틈으로 찍은 그 사진 때문에 아버님은 이미 어머님이 자기를 감시한다고 말했잖아요. 이미 그 죄명을 뒤집었었으니 차라리 같이 있게 뒤집어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순간 저는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며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살짝 웃었습니다. 웃기다는 웃음이 아니라 드디어 누군가가 나와 같은 편에 서 있다는 황당한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답장했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한번 해보자. 그 한 줄의 문자를 보내자 마치 제 마음속의 스위치를 누른 듯 했습니다. 계획은 사실 아주 간단했습니다. 일요일은 원래 온 가족이 외출하기 가장 쉬운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손주 고준이를 데리고 근처 백화점 위층의 키즈 카페에 가서 바람도 쐬고 겸사겸사 아래층에서 기저귀와 생활용품을 좀 사기로 했습니다. 고홍원 씨는 처음에는 가기 싫어했습니다. 밖에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나는 집에서 TV나 볼래. 저는 이미 그가 이렇게 말할 것을 예상하고 먼저 그에게 명분을 주었습니다. 맞아, 당신 무릎이 요즘 계속 쑤신다고 했잖아. 너무 오래 걷는 건 안 좋아. 그럼 당신은 집에서 쉬고 우리가 아이 데리고 잠깐 나갔다 올게. 그는 내가 그럴 줄 알았지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정한 핵심은 박물리도 집에 남게 하는 것이었고 게다가 그것을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 때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물리 씨, 일요일 오후에 우리가 꾸준히 데리고 나갈 건데 물리 씨도 쉬고 싶으면 우리랑 같이 가서 구경해도 되고 집에서 낮잠 자도 괜찮아요. 그녀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저는 안 갈래요. 사람 너무 많으면 제가 머리가 아파요. 저는 집에서 베란다 정리나 좀 할게요. 여러분들은 편하게 다녀오세요. 말이 끝나자마자 저와 구이성, 이다영 세 사람은 동시에 쿵 하고 마음속으로 소리쳤습니다. 그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일요일 오전 저는 일부러 베란다를 몇 바퀴 더 돌았습니다. 그가 이미 몇 상자의 물건을 문 앞으로 옮겨놓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정리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 낡은 옷들은 다 보풀이 일어났네. 놔둬봤자 자리만 차지하고 사람은 떠났는데 물건은 여전히 붙잡고 안 놓아져. 본인보다 더 끈질기네. 본인이라는 두 글자를 그는 아주 작게 말했지만 저는 아주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그저 그를 덤덤하게 쳐다본 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더 확신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물건이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집에 남아있는 옛사람들이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각자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구이성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없을 때 배달 음식 시켜 먹을래요? 제가 미리 주문해 줄까요? 고홍월 씨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집에 먹을 것도 있고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그가 이 말을 할 때 기분은 분명히 좋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집에 남는 것이 존중받는 것이고
이 집에서 자신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외출하기 전 저는 계획대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물리 씨, 우리는 아마 저녁에나 돌아올 거예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 계속 서서 정리하지 말고 피곤하면 앉아서 쉬세요. 저는 무심코 그를 상기시키는 척했습니다. 그는 아주 달콤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그렇게 바보같이 열사병에 걸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다녀오세요. 집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고홍화 씨는 이미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돌아올 때 카톡으로 뭐 사야 할지 알려줘. 내가 할인 쿠폰 있나 봐줄게. 모두가 아주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제 마음만은 조금도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는 그 순간 저는 짧게 1초 동안 돌아가서 이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진 씨의 옷과 옛 사진첩을 생각하니 저는 결국 문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열쇠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홈캠은 이틀 전 고희성이 퇴근 후 설치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검은색 물건은 일반 플러그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는 그것을 베란다 구석의 투명 수납함 안에 넣고 그 위에 휴지면 롤과 세탁세제 한 봉지를 아무렇게나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렌즈가 여기서 나오면 그 상자들을 딱 지킬 거예요. 그는 화면을 제 휴대폰으로 연결해서 보여주며 덧붙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남이 샤워하는 모습은 안 지켜요. 기껏해야 누가 물건 몰래 가져가는 모습 정도 지키겠죠. 저는 휴대폰을 들고 하면 속 작은 베란다를 보면서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왠지 좀 이상이라는 말만 남기고 싶지 않아. 그날 오후 백화점에 갔을 때 저는 내내 기운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구준이는 유모차에 앉아 알록달록한 공들에 둘러싸여 깨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웃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 베란다 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찍 돌아가자.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좋아. 고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그는 제가 영혼 없이 멍하니 있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서자 그가 휴대폰을 꺼내 감시 화면을 재생했습니다. 빨리 감기 화면은 처음에는 그저 텅 빈 베란다만 보여주었고 빨래 건조대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외출한 지 10여 분 후 화면에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박물리였습니다. 그녀는 먼저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며 정말로 아무도 없는지 확인한 뒤에야 카메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진짜 쓰레기 봉투 하나를 문 앞으로 끌어다 놓아 입구를 잘 묶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그녀의 시선은 한 바퀴 맴돌다 마침내 서진 씨의 옷이라고 쓰인 종이 상자에 멈췄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서서 상자 가장자리에 손을 짚고 6초 동안 망설였습니다. 이어서 마치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납득시킨 듯 어깨를 살짝 들썩이며 상자 뚜껑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그 순간 차가 천천히 주차 공간에 멈춰섰지만 제 심장은 한순간에 목구멍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안으로 뻗어 아주 능숙하게 뒤적였습니다. 먼저 온 몇 벌을 꺼내 아무렇게나 옆에 던져 놓았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빨간색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상자의 세부적인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은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놀람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었다는 종리의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이리저리 뒤집어 보며 한 바퀴 살펴본 뒤 고개를 들어 문 쪽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금빛이 번쩍였습니다. 비록 카메라가 선명하게 찍지는 못했지만 그 금속의 반짝임은 제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이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비록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그녀의 대사를 상상했습니다. 이거 괜찮겠지? 다음 순간 그녀는 상자 전체를 자신의 실내복 주머니에 집어넣고 손으로 옷자락을 덮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감시 화면을 보면서 안전벨트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더 뒤로 돌려보니 그녀는 또 몇 장의 사진을 꺼내 한 장 한 장 보았습니다. 사당문 앞에 찍은 사진을 보더니 그녀는 콧방귀를 끼며 입으로 분명히 몇 마디를 뱉었습니다. 아마 낡은 것들 같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사진을 접어 그녀가 평소 외출할 때 쓰는 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 천 가방은 베란다 문 뒤에 걸려 있었는데 그녀가 매일 시장에 갈 때 들고 가는 그 가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그녀는 상자 뚜껑을 다시 덮고 손으로 2번 두드린 뒤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화면은 그녀가 상자를 두드리는 순간에 멈췄습니다. 베란다 밖은 햇살이 아주 밝았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서서 마치 작은 일을 하나 마친 듯한 표정으로 평온하게 서 있었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것과 다름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구이섬은 엔진을 끄고 운전석에 완전히 몸을 기댄 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목은 너무 말라 겨우 3마디를 쥐어짤 수 있었습니다. 충분해. 이다영은 눈가가 붉어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면 이미 충분해요. 집에 돌아온 후 우리는 먼저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저는 평소처럼 손주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였습니다. 구홍원 씨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뉴스 채널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TV 속 롱렉들에게 투덜거리기도 했습니다. 밤이 되어 손주 구준이가 잠들고 집에 불이 거실과 식당만 남기고 모두 꺼지자 우리는 다시 그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님, 구이성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님 혼자 나서게 하지 않을 거예요. 결국 우리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거실 TV 좀 봐도 될까요? 구이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보겠다면 봐. 뭘 또 물어봐. 구홍원 씨는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리모컨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TV에 연결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텅 빈 베란다 화면만 나왔고 빨래 건조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구홍원 씨는 2번 보더니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뭘 보겠다는 거야? 일기예보야?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TV를 보았습니다. 채 반분도 되지 않아 화면에 박물리의 뒷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상자를 끌어내고 분류하고 포장하는 모습이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우리 모두가 같은 곳에 서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빨간색 작은 상자를 뒤적여 꺼낼 때까지 거실은 TV에서 나는 전류음만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화면 속에서 상자를 주머니에 넣고 사진을 접어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 일련의 동작들이 우리 눈앞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오해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화면은 베란다의 그 빈 상자에 멈춰 섰습니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물리는 식탁 옆에 서서 얼굴이 벽처럼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굳게 닫혀 한 줄로 가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걸레는 가장자리까지 말려 올라가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홍원 씨는 무릎에 손을 짚고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언제 설치했어? 그가 물은 것은 이게 누구야도 아니고 그가 왜 그랬어도 아니었습니다. 너희들 언제부터 나를 지켜봤어 왔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 몰리 씨가 서진 씨 상자를 뒤지는 걸 봤어요. 그 순간 생각했어요. 만약 계속 모른 척하면 언젠가 당신이 그 물건들을 찾으려 해도 화낼 대상조차 찾을 수 없을 거라고요. 저는 서진이라는 2 글자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고홍월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TV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박물리가 다급해져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구 선생님,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저는 정말 선생님의 낡은 물건들을 정리해드리려 했을 뿐이에요. 몇 개는 팔아서 용돈이라도 벌려고 했고요. 그녀는 말하다가 목소리가 저절로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게 다 버리는 물건인 줄 알았어요. 저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정말 버리는 물건이라고 생각했다면 왜 주머니에 넣고 쓰레기 봉투에 바로 버리지 않았어요?
그의 눈이 번뜩이더니 고홍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구 선생님, 저는 그때 귀한 물건들을 먼저 잘 보관해두려고 했어요. 누가 주워갈까봐요. 구홍원 씨는 그때서야 고개를 들어 TV에서 그녀의 얼굴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아주 복잡했습니다. 배신감에 찬 분노도 있었고 자신의 안목이 틀렸다는 수치심도 섞여 있었습니다. 공기심에 다시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아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홍원 씨, 저는 제가 잘못 본 것일까봐 이렇게 찍었어요. 지금 당장 누구를 쫓아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언젠가 당신이 갑자기 서진 씨의 결혼 반지나 사당 문 앞에서 찍은 그 사진들을 찾으려 할 때 집에서 찾을 수 없어 그저 자신이 기억을 잘못했다고 탓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이 말을 할 때 제 목소리도 약간 메었습니다. 고홍원 씨는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손을 뻗어 리모컨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 문 앞으로 걸어가 고개를 숙여 그 종이 상자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물건들은 앞으로 아무도 손대지 마.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박물리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너무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구 선생님,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요. 저는 정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물건인 줄 몰랐어요. 고홍원 씨는 잠시 멈췄다가 마치 자신에게도 한 발 물러설 명분을 주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리 씨, 짐 싸서 오늘 떠나. 여기까지야. 아주 짧고 단호했습니다. 식단 옆은 벽시계가 흔들리는 소리마저 또렷하게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물리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붉어졌고 입술은 굳게 닫혀 한 줄로 가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고 선생님, 진심이세요? 고홍원 씨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저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오늘 떠나. 이번에는 부탁한다는 말조차 없었습니다.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거실 쪽에서 여행 가방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짐은 원래 많지 않았습니다. 옷을 돌돌 말아 그가 올 때 가져온 중간 크기의 여행 가방에 모두 집어넣었습니다. 그는 짐을 싸면서 토달거렸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이제 사람이 많으니 나 같은 외부인을 괴롭히기 쉬운 거지. 괜찮아. 내가 떠나면 너희들 후회할 거야.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구이성은 복도에 서서 눈조차 떼지 않았습니다. 이다영은 꾸준히를 안고 방 뭔가에 기대어 있었는데 얼굴이 참백했고 몸을 문틈 뒤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저 아기의 등을 가볍게 토닥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옆에 서서 그 여행 가방이 현관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퀴가 타일에 부딪히며 드르륵 드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물리 씨는 신발을 갈아 신고 뒤를 돌아보며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시선은 고홍원 씨의 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구 선생님, 앞으로는 몸 잘 챙기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뭐 부족한 거 있으면 제가 생각날 거예요. 고홍원 씨는 그저 한마디 했습니다. 문 잘 닫고 가. 그녀는 콧방귀를 끼며 여행 가방을 끌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저는 생각했던 것만큼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몸이 텅 빈 듯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싸운 전쟁이 갑자기 끝났다고 선포되었는데 아직 칼을 거둘 준비도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현관은 10여 초 동안 조용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돌아서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장을 열어 제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지퍼를 열자 그 안에 있던 옷들은 처음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전라도에서 입던 실내복 몇 벌, 외투 2벌, 그리고 슬리퍼 한 켤레. 이다영은 꾸준히를 안고 문 앞에 서서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아주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짐 싸서 며칠 후에 전라도로 돌아갈 거예요. 구이성이 그 말을 듣고는 재빨리 거실에서 걸어왔습니다. 장 여사님, 잠깐만요. 그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낡은 상자를 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너희랑 싸우려는 게 아니야. 그저 문득 생각났어. 사람이 늙어서 남을 붙잡고만 있으면 나중에 자기가 어디서 자야 할지도 모르게 될까봐. 구이성은 2초 동안 멈칫하더니 갑자기 손을 뻗어 제 여행 가방을 통째로 자기 앞으로 끌어당기고 쪼그리고 앉아 제 옷을 다시 접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약간 잠겨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몇 년 동안 어머님을 엄마처럼 생각했어요. 다만 어머님이 불편해하실까봐 저는 코끝이 찡해져 웃으며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성아, 네가 첫날부터 나를 엄마라고 불렀으면 내가 더 불편했을 거야. 이다영은 꾸준히를 안고 들어왔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머님이 전라도에 계셔도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꾸준히 데리고 할머니 보러 갈게요. 그가 할머니라는 두 글자를 말할 때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마치 품에 안긴 아기가 깰까봐 조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거절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두 젊은이를 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쫓겨나는 사람이 아니라 마침내 스스로 어디에 서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라고요. 거실로 걸어갔을 때 고홍화 씨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그가 가장 작게 줄여놓았습니다. 그는 제 여행 가방 바퀴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아까보다 조금 더 늙어 보였습니다. 정일 씨.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의 입이 몇 번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마치 말을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결국 그는 천천히 아주 어리석은 말을 쥐어짜냈습니다. 예전에 내가 잘못된 말을 많이 했어. 이번에는 내가 틀렸어. 저는 대꾸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를 보았습니다. 그가 또 한마디 더 어리석고 더 현실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전라도 집, 뭐 고칠 거 있으면 전선이나 수도관, 창문 같은 거 나한테 전화해. 내가 그래도 가서 봐줄게.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제가 해야 할 말을 마저 했습니다. 저는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 없어요. 호적상으로는 여전히 고 사모님이에요. 다만 저는 먼저 돌아가서 제 자신을 잘 돌보고 싶어요. 언젠가 제가 돌아오고 싶어지면 그때 다시 생각하죠. 구홍화 씨의 목을 대가 움직였습니다. 마치 삼키기 힘든 것을 삼킨 듯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이다영을 보았습니다. 구준이가 좀 더 크면 저 보러 데리고 와줘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재빨리 어깨로 문질렀습니다. 그럴게요. 꼭 그럴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함께 문 앞에 섰습니다. 구이성이 제 여행 가방을 엘리베이터 앞까지 끌어다 놓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거울 속에 약간 피곤했지만 곧게 서 있는 저 자신만 있었습니다. 어머님. 문이 닫히기 직전 그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에 사시든 그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기서 어머님은 구 사모님이에요. 그 순간 제 마음속 작은 한 조각이 가볍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띵 하고 닫혔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63살의 인생이 마치 또 다른 갈림길에 선 것 같다고요. 다만 이번에는 남에게 떠밀려 길가에 선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돌아서서 다른 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라도 시골집으로 돌아가 살았습니다. 그 시댁을 떠나 그 사람을 만나기까지 약 서너 달이 더 흘렀습니다. 그 낡은 집의 위층 아래층 타일은 이미 약간 누렇게 변해 있었고 철창도 약간 녹슬어 있었습니다. 처음 돌아온 며칠 동안 저는 매일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닫고 베란다의 낡은 화분들을 정리했습니다. 허리가 쑤시고 등이 아팠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온 듯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실망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다툼이 줄고 의심이 줄어들자 공기가 오히려 더 깨끗해졌다는 것을요. 저는 그 시댁을 떠나면 슬퍼서 잠 못 이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잠 못 들게 한 것은 오히려 몇 달 후에 만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에코백을 들고 근처 대형마트에 가서 휴지와 세탁세제를 좀 보충하러 갔습니다. 여름이라 에어컨 바람이 시원했고 입구의 자동문이 쉬익쉬익 열리고 닫히며 사람들이 끊임없이 들락거렸습니다. 저는 카트를 밀고 통로를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어디가 세일하는지 보이면 그 칸에 멈춰 섰습니다. 계산할 때가 되자 줄이 아주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대충 사람이 적어 보이는 계산들을 골랐습니다. 멀리서 제가 먼저 알아차린 것은 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주머니, 여기로 계산하시면 돼요. 뒤에 제가 도와드릴게요. 목소리가 특별히 듣기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끄듬에는 제가 아주 익숙한 애교 섞인 억양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유혹하는 데 쓰였던 것이 나이가 들자 습관적인 말투가 된 그런 억양 말입니다. 제 마음속에서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목소리 왜 이렇게 낯이 익지?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자 저는 계산대 뒤편에 서 있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아무렇게나 하나로 묶여 있었고 검은 머리끈으로 뒤통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몸집은 제 기억보다 한 덩치 커져 있었고 허리 쪽은 약간 불룩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손님의 바코드를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유니폼은 약간 낡았고 소매 끝엔 하얗게 발해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그가 고개를 들고 직업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 카드 만드실래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도 멈칫했습니다. 저는 반초 만에 그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옛날 호텔 로비에서 제 전 남편의 손을 잡고 서 있던,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이 마주쳤던 그 젊은 여자가 지금 이곳에서 사람들의 바코드를 스캔해주고 있었습니다. 제 첫마디는 그를 꾸짖는 말도 아니었고 너 아직도 나타나? 하고 묻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평온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미애. 그는 분명히 깜짝 놀랐습니다. 눈을 몇 번 깜빡였습니다. 장정혜 씨. 그는 여전히 저를 장정혜 씨라고 불렀습니다. 그 세월 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은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다가 거의 동시에 살짝 웃었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야. 그는 제 휴지를 한 묶음씩 계산대 위로 옮겨 바코드를 스캔했습니다. 계산대는 삑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아무 말이나 찾아서 화제를 이어갔습니다. 요즘 날씨가 계속 이래요. 아침에는 덥고 오후에는 비 오고 빨래도 잘 안 마르고 전라도가 원래 이렇지. 제가 그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 살 때는 빨래 널 때도 오늘 봐야 한다고 투덜거리곤 했지. 그가 살짝 웃었습니다. 웃음주름이 눈가에서 아래로 길게 이어졌고 눈밑 주머니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문득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옛날 호텔 문 앞에서 그를 봤을 때 그는 피부가 탱탱하고 립스틱이 반짝이는 어린 아가씨였는데 말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아주 담담했습니다. 그냥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아요. 나중에 당신 전 남편이랑도 잘 안 됐어요. 각자 자기 삶 살고 아주 오래됐어요. 지금은 혼자 살아요. 그가 당신 전 남편이라는 세 글자를 말할 때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가 승리자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그저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중년 여성일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사실 인과응보가 정말 좋네 하는 통쾌함보다는 결국 다들 별로 잘 지내지 못했구나 하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저는 옛날 일을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른 입가에 맴돌다가 다시 삼켜졌습니다. 오히려 그가 스스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정말 어렸고 철이 없었어요. 에이, 이런 얘기 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의 눈빛이 번뜩였지만 저를 똑바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바코드를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뒤편 줄에서 누군가 작게 기침을 했습니다. 계산대 옆 동료가 미애 씨, 다음 손님 하고 불렀습니다. 됐어요. 제가 당신 일 방해하지 않을게요. 저는 지갑을 챙기고
봉투를 들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정희 씨, 지금 보기에 그래도 괜찮아 보이시네요. 괜찮아요. 제가 그에게 답했습니다. 그 대형마트를 나설 때 입구에 에어컨 바람을 쐬자 제 정신이 훨씬 맑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를 보면 마음속에 무언가 파인 듯한 느낌이 들어 그 구멍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문을 나서면서 오히려 오랫동안 목에 걸려있던 가시 하나를 뱉어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람이 골목에서 불어와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약간 뜨겁기도 하고 아주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문득 이 정도로 충분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장 여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전히 저 자신을 장정이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요. 환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제가 천천히 읽고 천천히 답장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나올 때 다시 당신과 함께 듣겠습니다.